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내게 된 저는 32, 이름은 그냥 지연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손끝이 조금씩 떨릴 만큼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원룸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조용함 때문에 선택한 곳입니다. 늦은 밤에도 사람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특히 제 직업 특성상 누구보다 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느냐고요? 저는 전역한 지 1년 된 전 특전사 여군 중위 출신입니다. 임무 중이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 밤중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곤 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새벽 1시를 조금 넘긴 시간. 갑자기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병 깨지는 소리, 원룸 복도에 울리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술 취한 고성. 솔직히 처음엔 이번만 참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리 와서 더 마셔. 여기가 우리 아지트냐? 오늘은 끝까지 달리는 거다. 고, 시끄러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발로 차며 장난치는 소리, 누군가 욕설을 섞어가며 고함치는 소리까지. 이건 아니다. 제 직업병도 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들의 소리가 마치 제 귀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속 깊은 데서부터 임무 모드라는 감각이 스르륵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결국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복도 공기와 함께 알코올 냄새가 확 들이쳤습니다. 제 원룸 문 앞에는 쓰레기 봉투가 터져 널려 있었고 계단 아래에서는 남자 셋이 술병을 굴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문 앞에 담배를 비비며 꺼버렸고 다른 한 명은 제 쪽을 보더니 흐릿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예쁘네. 우리랑 한잔 할래?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새벽이라 다른 주민분들 주무시고 계십니다. 조금만 조용히.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 가장 건장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왜 조용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단골 자리거든? 그러더니 갑자기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와 담배 냄새와 술 냄새를 섞은 숨을 들이대며 비웃었습니다. 근데 너 뭐하는 앤데? 훈계질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제 감각은 완전히 전투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아 뒤로 비틀어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바닥에 내려꽂히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야야, 뭐야 미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귀가하십시오. 이 선 넘으면 다음은 경고 없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있던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술에 취했지만 덩치는 컸습니다. 둘이 동시에 달려오는 걸 보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다가오는 남자 발목을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리고 오른쪽에서 손을 뻗는 남자의 팔을 잡아 돌려 계단 난간 쪽으로 밀었습니다. 쿵! 남자들은 순식간에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쓰러진 남자 중 하나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기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혹시 군인이었냐? 근데 재밌는데? 순간 머리가 찌릿했습니다. 이건 단순 취객 소란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저는 즉시 주변을 살폈고 저 건물의 CCTV 위치, 도망칠 수 있는 구조, 몸을 숨길 수 있는 벽면,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제 쪽으로 천천히 다시 다가오는 겁니다. 좁은 복도를 따라 세 남자가 동시에 둘러싸듯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긴 했지만
위협은 여전히 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크게 숨을 쉬고 마지막 경고를 주었습니다. 끝까지 오시면 저도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무릎 뒤를 가격해 쓰러뜨린 뒤, 두 번째의 팔을 꺾어 벽에 고정시키고, 세 번째는 주먹을 크게 휘두르기에 그 힘을 이용해 몸을 돌려 바닥으로 그대로 낚아챘습니다. 세 명 모두가 바닥에 널브러지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그들은 말했습니다. 뭐야 미쳤어.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특전사 여군 중위 출신입니다. 더 하실 겁니까? 그 말이 끝나자 세 명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신고를 넣자 경찰은 금방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들에게 신분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셋 모두 근처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원이었다는 것. 경찰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선생님 아니었으면 다른 주민이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내가 잘한 걸까?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객 제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건드린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눈치챘습니다. 어디선가 시선을 느끼는 순간들이 생겼다는 걸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편의점을 갈 때, 퇴근길에 골목을 지날 때, 누군가 제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하루는 원룸 문 앞에 이상한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재밌는 밤이었어. 우리 다음에도 볼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란 해결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그 쪽지를 본 날 밤 저는 한동안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재밌는 밤이었어. 다음에도 볼 수 있을까? 그 짧은 문장이 왜 이렇게 서늘하게 느껴졌을까요? 전 특전사 시절 저는 신문 훈련도 받고 위협 심리도 배웠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에도 의도와 성향이 드러나는데 그 글씨는 놀랍도록 반듯하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평온하게 쓰려는 사람의 필체. 이건 충동적으로 쓴 메모가 아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조심해야 한다. 이건 단순한 옥이나 보복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운 무언가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는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하시며 물으셨습니다.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경찰차가 오고 난리가 났던데. 저는 짧게 상황만 설명드리고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니 화면에 낯선 장면이 하나 보였습니다. 새벽 4시 15분. 경찰이 돌아간 직후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들고 저희 원룸 전체를 스캔하듯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을 찍는 CCTV에서 그 남자의 뒷모습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검은 후드티, 목까지 올라온 마스크, 왼팔엔 작은 문신. 그리고 그는 제 층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하지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복도로 나간 뒤 화면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 문 앞쪽으로 간 것은 분명하지만 카메라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발견된 그 쪽지. 저 문 앞에 쪽지를 붙인 사람은 저 남자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 늦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겨울이라 해가 빨리 지는 바람에
골목은 이미 캄캄했죠. 저는 어둠 속을 빠르게 걸으며 귀를 세웠습니다. 특전사 시절부터 내려온 버릇 때문에 주변 소리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뒤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박타박. 저는 속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자 뒤의 발소리도 속도가 맞춰졌습니다. 타박타박. 저는 한번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뒤의 발자국도 멈췄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맞다, 누군가 계속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렇게 급해요, 지연 씨?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저는 바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후드티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시선, 맞습니다. CCTV 속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손을 천천히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지연 씨를 해칠 생각은 없어요. 그 말투, 침착함, 불필요한 감정이 없는 눈. 이 사람은 취객이 아니다. 훈련된 사람이다.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그는 웃지 않았지만 경미한 호흡으로 비웃는 듯 말했습니다. 그날 계단에서 깡패셋을 쓰러뜨렸잖아요.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군인 맞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걸 감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미 나를 조사했다. 그는 가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멀찍이 서서 마치 제가 도망치지 않을 것을 아는 사람처럼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생겼어요. 지연 씨 같은 사람, 보기 힘드니까. 이 말이 소름 돋았던 이유는 그의 눈에 연애 감정도 호기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를 대상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대상이자 흥미로운 실험체처럼. 저는 조용히 허리를 낮추며 호신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두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보러 온 거예요. 지연 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경계하는지. 그리고는 뒤돌아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다음에 또 보자는 듯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는데 경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추적? 스토킹? 그건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사만 하고 간 거라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혹시 그 남자의 신상을 정확히 아세요? 어떤 조직인지 본 적 있나요? 그 말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조직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다니. 저는 직감했습니다. 경찰도 이미 그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무리 이 동네에선 꽤 유명한 집단이에요. 누굴 건드렸는지 선생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제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조직폭력배.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다른 사람이 따라오고 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감각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특전사 시절 우리는 이런 상황을 표적인지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몸이 스스로 위험 대비 모드로 들어가는 것. 호흡이 조용히 정리되고 청각이 예민해지고 심장은 빨리 뛰지만 두뇌는 오히려 더 차분해지는 그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저는 스스로에게 낮게 중얼렀습니다. 다음 날 문을 열려는 순간 바닥에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 어제는 너무 빨랐어요.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쪽지는 향기가 없었고 손때도 없었으며 글씨는 어제와 동일하게 완벽히 정돈된 필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남자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패턴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패턴을 깨지 않으면 이 남자는 계속 선을 넘을 것이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는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원하는 작은 게임을 내 방식으로 끝내겠다. 그리고 저는 침대 아래 숨겨둔 특전사 시절의 작은 장비 박스를 꺼냈습니다. 고무 재질의 훈련용 나이프, 소형 LED 플래시, 접이식 호신 장갑. 저는 장갑을 끼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보자고요.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씨 준비됐어요? 저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밤 가로등 아래 검은 후드티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 겁니다. 창문 밖에서 들린 목소리는 생각보다도 더 침착했습니다. 지연 씨 준비됐어요? 저는 즉시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실루엣은 가로등과 어둠 사이에 또렷하게 서 있었고 그 존재감은 도망칠 공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말 조용히 커튼을 살짝 젖혀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다는 걸 그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4층 창문 아래까지 접근한 거지? 경계심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문을 열거나 창문을 열면 그는 분명 제 행동을 즉각 파악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남자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몸을 돌려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듯 그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숨이 멎은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조직 행동대원이 아니다. 그의 행동 방식은 저희가 특전사 교육 때 배웠던 관측 임무, 패턴 파악, 접근 심리전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도 군 출신인가?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이 튀어나왔습니다. 군 출신? 특수부대 경력? 혹은 해외 용병이나 민간 군사 기업? 아니면 조직 내에서도 정보 정찰을 담당하는 타입? 이 모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의 가능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와 같은 과정을 거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몸이 완벽히 전투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저는 장비 박스를 바닥에 놓고 내부를 정리했습니다. 고무 나이프의 무게감, 장갑의 촉감, 플래시의 밝기. 그래 돌아왔네. 이 감각. 시간은 새벽 2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마시려 거실로 걸어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딱 하고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 끄는 소리도 말소리도 아닌 아주 작은 금속 부딪히는 소리. 저는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그 소리는 다시 한번 들렸습니다. 딸깍. 누군가 문손잡이를 확인하고 있다. 저는 즉시 조명을 끄고 문 옆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고 손에 플래시를 쥐었습니다. 문손잡이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감각을 기억합니다. 강제로 열려는 힘이 아니다.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테스트하는 정도.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강도라면 쾅쾅 두드렸겠죠.
하지만 이 남자는 문이 잠겨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떠났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문에 귀를 붙이고 남자가 계단을 내려가는 발자국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했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야. 탐색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관리실 아저씨에게 CCTV 추가 확인을 부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문에 붙은 종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잠시 외출합니다. 하지만 저는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아저씨는 결코 이런 글씨체를 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혹시 어제 CCTV를 본 걸 누군가 알아챈 걸까? 그리고 또 하나. 아저씨는 전날 그 물이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하다고 말했었죠. 혹시 그걸 들은 사람이 있었던 건가?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괜히 더 늦게 다니면 위험해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골목을 지나면서 첫 번째 교차로를 지날 때 왼쪽 시야에 검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핸드폰 화면에 비치는 뒷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있다. 거리는 약 15m. 전봇대와 쓰레기통 사이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전투 호흡으로 전환됐습니다. 호흡을 일정하게,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머리와 시선을 최대한 고정하며 옆 시야만으로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온다. 저는 끝까지 침착하게 걸었고 3초 후 저는 갑자기 오른쪽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1초 뒤, 뒤에서 그의 발걸음도 꺾였습니다. 좋아. 위치 확보. 저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정확히 계산된 위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앞을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손으로 그의 옷을 움켜쥐며 벽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쿵! 그의 등을 벽에 붙이며 저는 바로 플래시를 그의 눈앞에서 터뜨렸습니다. 강한 빛에 남자가 눈을 찡그린 순간 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는 눈을 비비며 짧게 웃었습니다. 지연 씨 반응 좋네요. 역시 기대했던 대로야. 그 표정은 공포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흥미로움, 저를 관찰하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내 정체가 궁금하죠? 그의 말 한마디에 온몸의 신경이 서늘하게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조직의 행동대원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로 퍼즐 몇 개가 맞춰졌습니다. 그의 침착함, 그의 심리전 방식, 관찰하는 듯한 시선. 그는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그깟 조직에서 일할 타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애들 위에 있는 사람, 그걸 감시하는 쪽에 더 가깝지. 감시? 저는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경찰입니까? 그는 웃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찰? 아니죠. 경찰보다 더 깊숙한 그런 쪽이죠.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연 씨,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일반인들 속에 섞여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칭찬도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만간 선택을 해야 할 거예요, 지연 씨. 평범하게 살 건지 아니면 그는 말끝을 흐리며
그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고, 또 하나는 초대.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흔한 스토커도 아니다. 그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나를 선택 운운하는 걸까? 그리고 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건 단순한 스토킹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다시 어딘가로 끌어들이려는 전조다. 그리고 그 전조는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되었습니다. 원룸 문 앞에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거든요. USB에는 단 하나의 파일, 그리고 그 파일명은 JH-RETURN, 제 이니셜이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어떤 경로로, 왜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 저는 천천히 USB를 쥔 채 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USB를 누가 놔두고 갔는지 문 밖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단은 조용했고 복도에는 바람 한 점 움직이지 않던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착하게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USB를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폴더는 하나, 파일도 하나, 비디오 파일이었습니다. 영상이 켜지자 화면 가득 어두운 지하실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조명이 켜지자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 두 손이 뒤로 묶여 있는 남자. 얼굴이 아주 완전히 가려진 건 아니었습니다. 턱선, 입술, 그리고 미세하게 남겨진 상처 흔적들. 저는 그 얼굴을 본 순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원룸 앞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노려보던 그 남자, 그 후드티 남자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어딘가에 대답하고 있었고 화면 바깥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해. 그 여자를 왜 건드렸지? 후드티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건드린 거 아니에요. 그 여자 그냥 소란 피우다가 우연히 진짜예요. 거짓말 하지 마. 아니에요. 난 몰랐어요.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요. 그가 말한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이 제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그는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우리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그 말은 그 조직이 이미 저의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음을 뜻했습니다. 그러자 화면 밖의 목소리가 더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지연을 어떻게 알고 있었지?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지연, 제 이름,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후드티 남자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몰랐어요. 진짜예요. 그냥 누가 시킨 대로 USB 전달만 하라고 했어요. 누가 시켰지? 그건 말하면 난 진짜 죽어요.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화면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흰 글씨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선택해라, 지연.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올 건지 도망갈 건지
저는 노트북 화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특전사를 떠난 지 2년. 조용한 원룸 생활. 평범한 하루하루. 그 모든 게 마치 누군가가 준비한 잠깐의 휴식처럼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USB를 꼼짝도 못하고 바라보던 그 순간, 저는 깊은 곳에서 싫어도 잘 알고 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 또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날 그 남자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조만간 선택을 해야 할 거예요. 지연 씨. 그는 왜 내 삶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 영상의 주인공인 후드티 남자는 지금 살아있을까? USB를 닫고 난 뒤 방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겠네요. 그리고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음. 저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씨, USB 받죠?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돌아온 걸. 그 말과 함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제 평범한 일상은 끝났다는 걸. USB를 손에 쥐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일 이름이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JIH와 UNRETURN. 제 이름 지연. 그리고 귀환 리턴. 저보고 돌아오라고요? 어디로? 저는 한참 동안 그 파일을 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열자마자 바이러스가 터지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제 화면을 보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 순간 화면이 까맣게 변했다가 천천히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중이 오랜만입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서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뒤에서 위스퍼라도 하고 있을 것 같아서요. 파일은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나오지 않았고 오직 변조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숨어 지내든 우리는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이 풀려 USB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연중이, 당신은 사건 409의 마지막 생존자이자 마지막 변수입니다. 409.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번쩍 스쳤습니다. 아프간에서의 작전, 실패, 그리고 동료 한 명의 실종. 저녁 이후 그 사건에 대해 어떤 연락도 받아본 적 없었는데 왜 지금?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다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능력, 당신의 눈, 그리고 당신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오늘 밤 11시 원룸 뒤편 철길 창고.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지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으면 당신 주변의 몇 사람은 내일을 맞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딱 그 소리와 함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누가 나를 다시 불러내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딩동.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미확인 번호.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치지 말아요, 지연 씨. 선택의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테니까. 그 번호. 후드티 남자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후드티 남자는
단순히 저를 돕거나 감시하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 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스토커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도망칠 수 없도록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USB 파일의 존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며 손끝이 떨리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처음 본 날부터 내 과거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그곳에 가지 않으면 정말 누군가 다칠 거라는 걸. 저 지연, 전 특전사 여군 중이 지금 다시 전선으로 호출받았습니다. 불러낸 사람이 누군지, 왜 하필 지금인지,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결국 철길 창고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42분, 저는 후드티를 눌러쓰고 원룸 뒤편의 철길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대 철길은 도시의 가장 깊은 구석처럼 보였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이 바람이 지나갈 때만 형체가 보이는 어둠,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창고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멀리서부터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출입구 2개, 북서쪽 출입구 옆에 작은 환기창, 창고 벽면에서 5m 떨어진 곳에 CCTV 하나, 그리고 저는 미묘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CCTV의 각도가 오늘 낮에 지나쳤을 때와 달랐습니다. 누군가 이미 와 있군요. 저는 기척을 감추기 위해 천천히 조용히 창고 옆 사선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길 반대편에서 튀어오르는 작은 금속음. 짤깍.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굴러 피했습니다. 순간 제 자리였던 바닥에 빛없는 검은 쇠조각이 꽂혔습니다. 던전 나이프. 프로킬러들이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역시 단순한 초대는 아니었군요. 어둠 속에서 낮게 웃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반응 빠른 애, 지연 중이. 그 목소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오래돼 정확히 기억을 떠올리기 힘든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위님이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USB 잘 보셨습니까? 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죠? 왜 제 과거를 건드리는 겁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드린 게 아니라 그냥 열어본 겁니다. 당신이 봉인해 둔 걸 말이죠. 저는 천천히 자세를 낮추며 그의 위치를 계산했습니다. 발소리, 숨소리, 반사되는 온기. 거리 약 1113m. 왼편 철로 바로 옆. 저는 그쪽을 향해 몸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말죠. 난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확인하러 온 겁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고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직 전투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지. 바로 그 순간 저는 뒤에서 돌풍 같은 기척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뒤 EM 지점에 바람을 가르는 무브먼트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왼발을 돌려 차며 뒤를 향했습니다. 쿵! 격도름이 어둠을 찢고 어떤 남자가 제 발에 맞아 구르고 떨어졌습니다. 그 남자, 장비 차림이었습니다. 일반 조직 깡패가 아니라 제압 훈련을 받은 움직임, 그리고 그를 쓰러뜨린 제 자세를 본 어둠 속 남자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군요. 저는 목소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세요.
이대로 숨어서 말장난할 생각 말고. 그러자 서거 창고 문이 안쪽에서 조금씩 열리고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색 후드티. 그러나 제가 아는 후드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키는 크고 눈매는 몹시 차갑고 입가에는 비웃음 같은 무표정.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주인을 위해 내 상태를 체크하러 나온 관찰자일 뿐이지. 저는 그 말이 더 기분 나빴습니다. 주인? 그게 누구죠? 그는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잔잔하게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당신을 다시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손가락으로 창고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 당신이 찾던 진실의 일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다시 그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결정하세요, 지연중이.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도망칠 것인지. 창고 문을 밀어 올리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오른손을 뒤로 올렸습니다. 습관처럼 나오는 전투 포지션.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나는 준비된 상태다.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 녹슨 쇠 냄새, 그리고 전자장비 특유의 탄내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폐창고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까지 여기서 작업을 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딱 천장 어딘가에서 작은 센서가 켜졌고 창고 내부의 조명이 하나하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낯익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가득한 스크린, 감시 장비, 열 영상 카메라, 고급 통신 장비, 전부 저희 특전사 정보전 부대가 사용하던 구형 장비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지? 제 속삭임에 뒤에서 시선을 느꼈습니다. 아까 어둠 속에서 나를 던지던 남자. 그는 창고 문턱에 기대 서서 마치 모든 걸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익숙하죠, 지연중이. 당신이 쓰던 것들이니까. 저는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누구 허락으로 이 장비를 쓰는 겁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허락? 당신이 떠난 뒤 허락 같은 건 아무 의미 없었죠. 제가 입을 열려고 하자 그는 손바닥을 올리며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보다 여기 온 목적을 잊지 말죠. 그는 천천히 걸어 창고 중앙에 있는 작업 테이블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 위에는 몇 장의 사진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낡은 흑백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본 순간 제 다리가 굳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 그건 제가 아프간에서 함께 작전에 투입됐던 팀원 중 한 명, 그리고 실종 처리됐던 강도윤 상병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남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말은 확신에 찬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 도윤의 모습은 분명 몇 달, 아니 길게는 1년 이내에 찍힌 모습이었습니다. 흐릿하지만 배경에 보이는 장비들, 그의 머리카락길이, 입고 있는 옷의 연식까지. 이건 누가 조작해서 만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윤 상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묻자 남자가 제게 되묻듯 말했습니다. 그걸 정말 나한테 물어야겠습니까?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
그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의심해야 할 사람이 그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출입구 쪽에서 발소리 하나, 툭툭, 묵직하고 조용하고 그러나 너무 익숙한 특수부대식 스텝. 저는 즉시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남자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오셨네요. 그리고 다음 순간 창고 문이 스르륵 열리며 후드티를 눌러 쓴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추고 고개를 살짝 들어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후드티 남자, 처음 원룸 앞에서 저를 막아섰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중이. 그리고 창고 안에 다른 남자를 흘깃 보며 얼굴을 약간 일그러뜨렸습니다. 괜히 인상 쓰지 마. 나는 안 다치게 하라고 했잖아. 그 말에 동행했던 그 관찰자 남자가 투덜거리듯 대답했습니다. 살살하긴 했어. 나이프는 일부러 비켜갔고 비켜간 게 아니라 아예 반대 방향으로 던졌어야지. 둘의 말다툼을 들으며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뭐지? 둘은 같은 편인가? 아니면 서로 감시하는 관계인가? 그러자 후드티 남자가 저를 향해 완전히 몸을 틀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유감이지만 이제 숨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제가 숨을 수 없다는 겁니까? 왜 이 모든 게 저한테 돌아오는 건데요? 후드티 남자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낮은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작업 테이블 위에 사진을 집어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한 줄의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지연에게 시간이 없다. 그들이 움직인다. 먼저 날 찾아와라. 그리고 마지막 줄. 409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제 몸이 땅에 박힌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 상병이 남긴 메시지.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움직인다는 말. 모든 조각이 선명하게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전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 뒤에 글귀를 읽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 상병이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시간이 없다고 말한 점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 둘을, 아니 우리 팀 전체를 다시 건드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후드티 남자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신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후드티 남자의 고백. 사건 409는 원래 실패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몸을 굳혔습니다. 실패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그때의 사상자들은.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건 실패를 가장한 통제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통제 실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9는 아프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서 이미 기획된 작전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작전은 해외 파병 중 발생한. 아니요. 주요 요소들은 전부 국내에서 사전 조율됐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도윤 상병 그리고 그날 투입된 모든 팀원들은 검은 예산으로 운영되던 특정 프로젝트의 대상이었어요.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우리를 실험했다고요? 그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두 번째 사진을 건네왔습니다.
사진에는 저도 모르는 어느 연구시설 같은 곳에서 복면을 쓴 남자들이 기계 패널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후드티 남자가 말했습니다. 409의 목적은 실전에서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특정 인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실험에서 가장 예외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요? 그 실험을 만든 이들이 지금도 저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409 생존자들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생존자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409에서 살아남은 건 당신과 도윤상병 그리고 단 한 명 더.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또 한 명? 후드티 남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 그 이름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는 말했습니다. 맞아요. 중대장 한재욱. 그가 살아있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한재욱 중대장. 우리 팀을 지휘하던 현장에서 가장 먼저 폭발에 휩싸였던 제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후드티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노리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한재욱 중대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윤 상병이 남긴 메시지. 409는 끝나지 않았다는 말. 그리고 지금 후드티 남자가 들려준 이야기. 모든 퍼즐이 한 사람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한재욱. 그는 죽지 않았고 살아남았고 사라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고 있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저를 찾는 겁니까? 후드티 남자는 숨을 길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409에서 변수 역할을 한 사람은 당신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도윤은 그걸 알고 당신에게 가장 먼저 연락하려 했고 그게 저 사진이에요. 그는 마지막 사진을 건넸습니다. 사진에는 도윤 상병이 어딘가를 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흐릿하게 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연, 너를 믿는다. 연필로 써놓은 글씨.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창고 바깥에서 철로를 타고 울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콰마이너스광. 후드티 남자가 빠르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왔네요. 누가 왔다고요? 그는 창고 문 쪽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를 쫓는 놈들이요. 그리고 그 중엔 당신도 아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창고 바깥에서 울리는 낮은 진동음은 단순한 기찻길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진동의 리듬을 듣고 곧바로 직감했습니다. 차량 3대, 속도 일정, 타이어 패턴이 군용, 그리고 정지 준비. 저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는군요. 후드티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당신이 나타난 걸 아마 금방 감지한 것 같습니다. 창고 안의 긴장감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목덜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관찰자라고 불렸던 남자가 저와 후드티 남자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놈들이 뭘 원하는지는 뻔해. 지연중위 확보, 그리고 목격자 제거. 그는 짧게 웃으며 저를 봤습니다. 당신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지금 좀 알겠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상황 판단, 창고 구조, 출입구는 정면 하나, 후면 작은 철문 하나. 후면 철문은 오래돼서 소음이 크다. 정면은 이미 포위될 것이다. 도주는 불가능. 그렇다면 대처는 단 하나. 내부 제압 후 돌파. 저는 저도 모르게 오랜만에 그 모드로 변했습니다. 전투 모드. 온몸의 감각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철문 바깥에서 낮게 신호가 들렸습니다. 각. 무전기를 짧게 누르는 신호. 군 특수팀들이 쓰는 방식. 후드티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그쪽은 당신이 잘 아는 방식입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S- 플래시 투입 신호. 그리고 곧바로 창고 천장 위 환기창에서 작은 금속물이 떨어졌습니다. 딱! 제가 외쳤습니다. 플래시, 눈 감으세요. 펑! 순간적인 섬광이 창고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울릴 정도의 폭음. 눈앞이 새하얘지며 시야가 뒤틀렸고 균형 감각까지 흔들리는 그 특유의 느낌. 하지만 저는 바로 대응했습니다. 섬광탄 폭발 후 1.2초 후 적이 진입한다. 그건 저에게 이미 몸에 배어있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초 후 쾅! 창고 정문이 부서지며 완전 무장한 남자 4명이 전술 자세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검은 전술복, 철가면 같은 방탄 헬멧, 기관단총의 소음기.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지만 저는 그들의 발목 진동까지 느껴졌습니다. 후드티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먼저 가요. 그 말과 동시에 저는 테이블에 있던 금속 트레이를 잡아 왼쪽 첫 번째 적의 헬멧에 날렸습니다. 쿵! 적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으며 휘청거렸고 그 틈에 저는 바닥을 미끄러지듯 파고들어 낮은 각도로 두 번째 적의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꽉! 그의 다리가 꺾이며 쓰러지는 소리. 2명이 나가떨어지는 동안 관찰자 남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술용 단검을 휘둘러 세 번째 적의 팔을 베었습니다. 피가 튀며 적이 비명을 질렀고 그 사이 후드티 남자가 순식간에 뒤쪽 적의 총을 낚아채 목을 꺾었습니다. 모든 게 4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고 복도에서 새로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딱딱. 규칙적이고 망설임 없는 특수부대 고유의 침투 스텝. 저는 그 발소리를 듣고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스텝은 후드티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총구를 내리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재욱 중대장.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가 여기 온다고요? 예. 당신을 데리러. 그는 제 시선을 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재욱은 지금 409 생존자 체포 작전을 직접 지휘 중입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깃은 당신입니다, 지연 씨. 다가오는 그림자. 창고 복도 끝에서 서서히 실루엣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 실루엣, 그 걸음, 그 체격, 그리고 그가 내딛는 스텝의 리듬.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후드티 남자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지금부터는 당신 혼자선 못 막습니다. 관찰자 남자도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남자는 당신이 기억하는 상관이 아닐 거야.
저는 건조하게 묻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후드티 남자가 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409 프로젝트의 완성된 피험자, 즉, 개조된 인간이에요. 제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후드티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손에 쥔 짧은 권총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싸울 건지 피할 건지. 그리고 복도 끝에서 한재욱 중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USB를 손에 든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는데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제 인생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을 것 같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쉰 뒤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USB에는 단 하나의 파일, JH-219기로 제 이니셜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숫자 219는 제 군번 뒤 3자리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싹 식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다. 파일을 클릭하자 흑백 화면 하나가 켜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진이 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CCTV 영상 같은 게 재생됐습니다. 장소는 제가 군 복무 중이던 특전사 훈련장, 그리고 영상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마지막까지 숨기고 싶었던 그 사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날의 기록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인질 구조 훈련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실제 폭력 조직과 충돌하게 되었고, 상부는 그것을 훈련 중 우발적 충돌로 포장했죠. 하지만 진실은 그 사건은 훈련이 아니라 어떤 세력의 시험이었고, 그날 제가 선을 넘어선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영상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걸 7년 동안 갖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숨이 막혀서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음악도 나레이션도 없는 그 건조한 화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다시 어떤 삶으로 돌아가게 될지 잔혹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영상을 닫으려는 순간 화면이 번쩍이며 낯익은 얼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저를 찾아와 선택 운운하던 후드티 남자, 그가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위님,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로 제 뒷목에서 들리는 것처럼 낮고 선명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영상 속 그는 제가 이 세월 동안 애써 묻어두고 살아온 과거를 하나씩 도려내듯 꺼내놓았습니다. 당신은 전역한 뒤 평범한 삶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중위님은 평범한 세계에 속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때 구해준 사람,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일에 휘말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아이, 훈련 중 구조했던 그 10살짜리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제가 살아남은 이유도, 전역하고 조용히 살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그 아이 덕분일 거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왜 지금, 왜 다시 그 아이가 언급되는 걸까? 그때 영상을 끝내기 직전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당신에게 72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결정하세요. 다시 그 세계로 들어와 우리를 도울 건지, 아니면 당신이 지켜온 평범한 삶을 여기서 끝낼 것인지. 그리고 화면은
갑자기 꺼졌습니다. 아무런 엔딩 멘트도 없이 저는 USB를 뽑아들고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만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들끓고 있었어요. 대체 누가, 왜 지금,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원룸 복도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본능적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저녁 후 봉인한 제 비상용 장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씨, USB 잘 보셨죠? 문 앞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끝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USB 속 영상과 후드티 남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2시간, 평범한 삶을 포기하든 다시 돌아가든 이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 걸까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후드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제 존재를 확인하는 눈빛으로요. 후드티 남자와 심리전.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오늘 당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다칩니다. 저는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죠? 왜 저를 다시 끌어들이는 겁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똑바로 묻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되겠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움직이면서 판단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당신이 누구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72시간, 평범한 삶을 지킬 시간, 혹은 과거의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결정을 강요받는 순간 저는 손에 든 장비를 꼭 쥐었습니다. 첫 심리적 충돌. 후드티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결정은 오직 당신 몫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약간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선택할 때까지 누구도 다치게 하지 마세요. 후드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그 누구도 손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말과 동시에 창고 바깥에서 작은 진동이 또다시 느껴졌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저는 창고 안에 서서 USB 파일과 영상, 후드티 남자의 말, 그리고 제 기억 속 사건들을 모두 떠올렸습니다. 72시간, 그 안에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 평범하게 살 것인가, 다시 전선에 들어갈 것인가. 머릿속에서 모든 이미지가 겹치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저 돌아가겠습니다. 후드티 남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입니다. 지연 씨.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72시간 동안 모든 퍼즐이 풀리기 시작했고 저는 이미 다시 전선 한가운데에 들어왔다는 것을. 마지막 고요와 전조. 후드티 남자가 한 발 뒤로 물러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에 따라 세상이 움직일 겁니다. 잘 준비하세요. 저는 장비를 단단히 잡고 창고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느껴지는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량 엔진 소리, 그리고 심장 뛰는 리듬까지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시작이구나.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이제 펼쳐질 409 프로젝트의 후반부를 직접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창고 문을 나서자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차량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긴박하게 맞물리며 심장 박동을 밀어올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손에 든 장비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후드티 남자와 관찰자 남자도 제 뒤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첫 조우, 복도 끝에서 어둠 속 실루엣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누구인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한재욱 중대장, 죽었다고 믿었던 그 남자가 이제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중이, 오랜만이군요. 목소리에는 익숙한 권위감과 한편으론 섬뜩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답했습니다. 왜 여기 계신 겁니까? 그리고 왜 저를 찾는 거죠? 한재욱은 가볍게 웃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이유, 그리고 살아있다는 사실,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를 똑바로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끝에는 우리 과거 사건 409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심리전 시작. 한재욱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지연중이. 이제 평범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저는 심장을 다잡고 답했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다시 전선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조금의 놀람, 그리고 빠르게 감춘 감정.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재욱 중대장은 이제 제가 알던 상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09 프로젝트의 완성된 변수, 즉 프로젝트를 통제하는 중심에 선 인물이 되었습니다. 첫 충돌. 한재욱이 손을 들어 짧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창고 밖에서 잠복 중이던 정체불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순식간에 창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후드티 남자와 관찰자 남자를 뒤로하고 몸을 낮춰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 속삭이듯 말하며 저는 주변 상황을 스캔했습니다. 첫 요원이 다가오는 순간 저는 바닥에 있는 금속 트레이를 잡아 던졌습니다. 쿵! 적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후드티 남자가 옆에서 단검으로 제압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이네요, 지연 씨. 저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으로 한재욱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냉정한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한 우리를 막아야 합니다. 그 말과 동시에 저와 한재욱 중대장 사이에 첫 직접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창고 안 벽 하나 사이로 서로의 숨결이 느껴지고 전술적 이동과 심리전이 맞물렸습니다. 저는 장비와 주변 환경을 활용하며 한재욱을 유인하려 했습니다. 한재욱은 제 움직임을 예측하고 거리를 유지하며 동시에 요원들을 통제했습니다. 후드티 남자와 관찰자 남자는 제 전투를 보조하며 필요할 때만 공격에 개입했습니다. 서로의 심리와 전략이 1초 단위로 교차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409 프로젝트의 진실과 그가 왜 살아남았는지, 왜 저를 다시 불러들였는지 모든 것이 지금 여기서 판가름 난다는 것을. 결전 직전 한재욱이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보자, 지연.
우리가 만든 세계의 최종 테스트를 시작한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끝낼 것이다. 72시간의 압박, USB의 충격, 후드티 남자의 안내, 그리고 도윤 상병의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숨을 고르며 한재욱에게 첫 공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9 프로젝트 후반부 전면 대치와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 숨이 멎을 듯한 정적 속에서 한재욱 중대장이 차갑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압박, USB 속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도윤 상병과 후드티 남자의 메시지. 모든 것이 이 한순간으로 모였습니다. 최종 전투 시작. 한재욱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심리전을 섞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한재욱은 요원들을 지휘하며 제 주변을 점점 좁혀왔습니다. 저는 장비와 주변 환경을 이용해 적을 유인하고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후드티 남자와 관찰자 남자가 필요할 때만 개입하며 저의 움직임을 지원했습니다. 첫 몇 초간의 대치는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주도한다. 한재욱이 거리를 좁히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연, 이번에도 당신은 선택의 순간을 피할 수 없군.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선택, 이번에는 제가 정합니다. 그 순간 후드티 남자가 옆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좋아요. 지연 씨, 당신이 중심입니다. 마음을 믿으세요. 심리전은 곧 전략적 전투로 이어졌습니다. 한재욱은 움직임마다 계산했고 저는 직감과 경험으로 대응했습니다. 결정적 순간 한재욱이 방어선을 뚫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비와 주변 환경을 활용해 그를 고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한재욱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군.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예, 변했습니다. 하지만 지킬 건 지킵니다. 과거도, 동료도, 평범한 삶도. 그의 얼굴에 잠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지연, 오늘은 당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끝나도록 하죠. 진실 공개. 한재욱과 한바탕 치른 후 후드티 남자가 다가와 USB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409 프로젝트의 진실, 당신이 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 USB 속 영상과 자료를 통해 제가 깨달은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409 프로젝트는 단순 훈련이 아니었다. 국내 외부 세력이 관여한 통제 실험이었다. 저는 예외적 변수로 남았고 살아남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유일한 존재였다. 도윤 상병과 한재욱 중대장, 후드티 남자 모두 프로젝트의 일부분이었지만 이제 각자의 선택을 통해 진정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 모든 전투가 끝난 후 저는 철길 창고를 나섰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후드티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이제 당신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직시하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도윤 상병과 웃으며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우리 모두 웃을 수 있었습니다. 72시간 USB의 충격, 심리전과 전투, 모든 긴장감이 결국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내 선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햇살이 철길 위로 스며들었습니다.